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쫓겨난 저는 방황하다가 절에 들어갔다. 그런데 스님이 제 팔에 점자국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댁에서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 채 나는 정처 없이 어느 산사로 흘러들어갔다. 노스님은 내 손목에 있는 붉은 점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고급 세단 20여 대가 산사를 겹겹이 에워쌌다. 차가운 원목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눈을 찔러왔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강원도 깊은 산골의 칠흑 같은 하늘을 찢어놓을 듯 번쩍였다. 마치 산산이 조각난 내 마음속의 폭풍처럼.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에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떨리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끝이다. 5년이라는 청춘,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랑과 시간들. 그 모든 것의 대가는 결국 배신, 그리고 완벽한 0이라는 숫자뿐이었다. 내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 캉.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별표가 있었다. 이제는 캉의 품에 안겨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을 숨기지 않는 그녀. 입가에 걸린 비릿한 비웃음이 이미 상처투성이가 된 내 심장을 다시금 난도질했다. 서명했으면 짐 챙겨서 당장 나가. 이 집안에 너처럼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 뒤에서 시어머니, 응아여사의 매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녀는 마침내 그 가시를 뽑아내고는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섰다.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 하나,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품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공동 명의의 집부터 예금까지 나는 단돈 10원도 챙길 수 없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미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회계 지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웠고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협박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회계사였던 내가 내 전문 지식에 의해 당하다니. 한때 나의 보금자리였던 문을 나서자마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다. 빗물은 흐르는 눈물과 섞여 짠맛을 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세상이었다. 나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강원도행 막차에 몸을 실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도시, 별표 서울, 솔, 별표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낡은 시외버스는 늦은 밤, 인적 없는 산빛 아래 나를 토해내듯 내려주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거센 바람은 내 작은 몸뚱이를 금방이라도 쓰러뜨릴 듯 몰아쳤다. 추위와 절망이 동시에 나를 덮쳐왔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비를 피할 처마라도 찾길 바라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자 울창한 수풀 뒤에 숨겨져 있던 고즈넉한 산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남은 힘을 쥐어짜 저를 향해 걸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일주문을 힘겹게 밀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빗소리와 목탁 소리만이 공명하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공간이었다. 경내로 들어서자 바깥의 폭풍우와는 단절된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대웅전에서 승복을 입고 염주를 굴리던 노스님이 걸어 나왔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나를 보고도 그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합장하며 나직이 읊조렸다. 나무아미타불. 처사님, 비바람을 피할 곳이 필요하신게요? 중후하고 인자한 그의 목소리에 애써 세워두었던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고통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노스님은 그저 묵묵히 내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다. 내가 어느 정도 진정하자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인생은 고해와 같아 누구나 넘어야 할 파도가 있는 법입니다. 비는 언젠가 그치고 해는 반드시 다시 뜨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누추하지만 하룻밤 쉬어가기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스님을 따라 작은 요사채로 들어갔다. 스님은 깨끗한 계량 한복과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다. 옷을 갈아입고 난이 한결 살 것 같았다. 곧이어 스님이 가져다준 따뜻한 생강죽 한 그릇. 그 온기가 얼어붙은 내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것은 내가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받은 호의였다. 그날 밤 나는 소박한 나무 침상에 누워 빗소리와 목탁 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비는 그쳐 있었다.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바닥 위에서 반짝였다. 산사의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깨끗했다. 밖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 속에 찌든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주지 스님, 나중에 알게 된 법명은 명심, 마이용심, 스님이었다. 그는 마당에 떨어진 마지막 낙엽을 여유롭게 쓸고 있었다. 나를 본 그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일어나셨습니까? 어젯밤은 좀 편히 주무셨는지요? 나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스님,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명심 스님은 손사래를 쳤다. 자비로 중생을 돕는 것은 승려의 본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며칠 더 머물다 가시지요. 내가 스님을 도와 낙엽을 쓸어 담으려던 찰나 소매가 흘러내리며 왼쪽 손목에 있는 붉은 연꽃 모양의 점이 드러났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제 고유한 표식이에요. 명심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내 손목의 점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 그리고 이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 처사님, 그 점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나는 스님의 반응이 의아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만의 표식이라고 하셨어요. 명심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그날 오후, 스님은 조용히 객실로 들어가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저장만 해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태산, 테이센, 그룹 람 회장이 남겨둔 록집사의 번호였다. 연꽃 표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즉시 연락하게. 그날 하루 종일 스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다. 해 진력, 꿀물 같은 노을이 산사의 처마 끝에 걸릴 무렵 명심 스님이 나를 불렀다. 그는 그윽한 연꽃 차 한 잔을 내밀며 아침에 내가 알려주었던 내 이름을 불렀다. 사람의 운명에는 예기치 못한 구비가 있는 법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요. 그 말의 의미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산 아래쪽에서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절 입구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내렸다. 그들은 절 입구부터 대웅전 마당까지 두 줄로 도열하여 엄숙한 길을 만들었다. 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사람들이 이 외진 산골절에 온 걸까? 나는 본능적으로 명심 스님 뒤로 숨었다. 선두 차량에서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 넘치는 중년 남성이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마치 대재벌 가문의 노련한 집사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가 다가와 명심 스님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대사님, 회장님의 명을 받고 온 록집사입니다. 명심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는 듯이 록 집사는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길이 내 손목의 연꽃점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트룩 아가씨, 회장님께서 뵙기를 청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아가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님. 그게 누구지? 왜 나를?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구원의 눈빛으로 명심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그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가거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너의 인연이다. 맑은 마음과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게야. 스님의 말씀이 작은 용기가 되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이미 바닥을 쳤다.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록 집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어요. 고급 세단은 미끄러지듯 조용히 출발했다. 평화로운 강원도의 산사를 뒤로하고 내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화려한 도시 서울로 다시 향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나에게 록 집사는 깍듯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침묵을 유지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엔 답 없는 질문들만 가득했다. 나는 누구이며 왜 그 거대한 권력자가 나를 이토록 성대하게 모셔가는 것일까? 차는 서울, 도심의 한적하고 부유한 동네, 다마도 평창동이나 한남동일 것이다. 에 위치한 프랑스식 고택 앞에 멈춰섰다. 넓은 정원 속에 숨겨진 저택에서는 숨막힐 듯한 부와 권위가 느껴졌다. 록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서재는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더니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인자해 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람 회장이었다. 어서 오게, 트럭. 나는 테이센 그룹의 회장, 람일세. 태산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기업. 뉴스 경제면에서나 보던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려왔다. 회장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저를 찾으신 거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람 회장은 지친 듯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럽겠지만 내겐 시간이 별로 없다. 아주 오랫동안 자네를, 그 연꽃 표식을 가진 아이를 찾아왔지? 그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내 어머니가 오래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람 회장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것.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훗날 인연이 닿는다면 연꽃점을 가진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나는 자식이 없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태산그룹을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나는 자네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자네는 영리하고 강인하며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가졌지. 자네야말로 나와 자네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내 세상을 뒤집어 놓을 한마디를 던졌다. 나는 자네 별표 황마이 트룩 별표를 내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룹의 전권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빈털터리 이혼 여인 내가 하루아침에 재벌 그룹의 총수라니. 이건 꿈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경험은 배우면 되고 능력은 키우면 된다. 내가 필요한 건 자네의 본성이다. 나는 내 선택을 믿네.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두 남녀가 들어왔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차갑고 도도한 미녀 별표 카인 별표과 겉으로는 신사적이지만 뱀 같은 눈빛을 한 중년 남성 별표민 별표이었다. 아가씨, 이쪽은 그룹의 CEO인 카잉 사장, 그리고 민부 회장입니다. 카잉은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담긴 시선이었다. 민 부회장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경영이라곤 모르는 외부인에게 그룹을 맡기다니요. 이건 카인이 막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민 부회장도 거들었다. 회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태사는 수많은 임직원의 생계가 걸린 곳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재고해 주십시오. 스크린 속에 람 회장이 헛기침하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부터 트룩이 나의 공식 후계자다. 두 사람은 그녀를 보좌해 업무를 익히도록 돕게.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트룩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겠다. 스크린이 꺼지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두 사람의 저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카잉의 의심 가득한 눈빛, 민 부회장의 계산적인 미소. 나는 직감했다. 나는 준비도 없이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졌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세상. 다음 날 아침, 나는 록 집사가 준비해준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산그룹 본사, 그 거대한 유리 요새 앞에 섰다. 고급 정장은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크고 육중한 원목 테이블에는 이미 경제계를 주름잡는 권력자들이 대부분 착석해 있었다. 내가 카잉 사장, 민부 회장과 함께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호기심, 탐색,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가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민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소개했다.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정중함이 묻어났다. 여러분, 이쪽은 황마이 트룩 이사입니다. 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 자격입니다.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계집애가 무슨 수를 쓴 거야? 비아냥거리는 속삭임이 내 귀에 꽂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보고서와 프로젝트 안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침묵을 지킨 채 듣고 또 관찰했다. 그룹의 복잡한 사업 구조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의 무기인 회계 지식으로 숫자들의 흐름만큼은 읽어낼 수 있었다. 민 부회장이 최근 분기 재무 보고를 할 때였다. 무언가 이상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숫자들, 급성장하는 이익률. 하지만 베테랑 회계사로서의 내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다. 울산, 얼선, 산업단지의 신규 프로젝트 지출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반면 그에 따른 효율성은 지나치게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질문 있습니다. 내가 민 부회장의 말을 끊고 손을 들었다. 회의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옆에 앉은 카잉조차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입을 열 거라곤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민 부회장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말씀하시죠, 트룩 이사님. 나는 문제가 된 보고서 페이지를 펼쳐 숫자를 가리켰다. 부회장님, 울산, 얼선, 제2공장 프로젝트의 자재 및 운송비가 당초 예산보다 30%나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오히려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군요. 게다가 여기 나열된 공급업체들은 전부 신생 기업들입니다. 이 계약들의 품질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질문은 예리하게 전곡을 찔렀다.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 부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말을 더듬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트룩 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현장 특수성 때문에 추가 비용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재무팀의 검토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륜과 지위로 나를 찍어 누르려 했다. 별표 너 같은 문외한이 뭘 알겠냐. 별표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건설은 모를 수 있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표 수십억 원 별표에 달하는 차액을 단순 비용 처리할 순 없습니다. 이 업체들의 원본 입찰 서류와 계약서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 발언은 민 부회장과 그 측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아도 숫자의 논리는 믿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카인 사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트룩 이사의 말이 일리 있군요. 재무 투명성은 그룹의 생존 문제입니다. 회계팀의 지시에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카인의 예상치 못한 지원 사격에 민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나는 내가 민 부회장 파벌의 눈엣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회의실을 나설 때 카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완전한 무시가 아닌 복잡한 재평가의 눈빛이었다. 며칠 후 해외 중요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을 기념하는 그룹 주최의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록 집사가 준비해준 에메랄드빛 이브닝 드레스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했다. 드레스는 나의 위축된 마음을 감추고 자신감이라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파티 장소는 서울, 솔, 최고의 5성급 호텔인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나는 것도는 기분을 애써 감추며 사교적인 미소를 지은 채 카인과 민 부회장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 눈부신 공간 한가운데서 그들을 보았다. 전남편 캉, 캥, 그리고 내 옛 친구 미 그 옆에는 전 시어머니 응하여사까지. 서울 상류사회가 이렇게 좁을 줄이야. 캉은 명품 슈트를 빼입어 훤칠해 보였고 미는 붉은색 드레스로 몸매를 과시하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반짝이고 있었다. 응아 여사 역시 비단 한복에 온갖 보석을 휘두른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더니 이내 경멸과 조소로 바뀌었다. 몇 주 전 내쫓은 여자가 이런 곳에 있을 리 없다는 표정이었다. 참지 못한 응아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일부러 주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집 며느리였던 애 아니니? 아이도 못 낳아서 쫓겨난 주제에 여긴 어떻게 기어 들어왔대? 그새 돈 많은 노인네라도 하나 물었나 보지? 그녀의 독설에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트룩이 아니었다. 나는 더없이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저는 태산그룹의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내 당당한 태도에 응아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옆에 있던 미가 가시 돋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트룩,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단 격리였던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혹시 여기 청소부로 취직했니? 아니면 정말 스폰서라도 구한 거야? 미는 스폰서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나를 더러운 여자로 몰아가려 했다. 나는 한때 친구였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관심은 고맙지만 내 사생활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을 것 같네. 그보다 두 사람, 결혼 준비는 잘 돼가. 행복하길 빌게. 나는 더 이상 엮이기 싫어 몸을 돌리려 했지만 캉이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트룩, 고상한 척하지 마. 은혜가 어떤 여잔지 내가 다 알아. 나 떠나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거 놓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주 잘 살고 있어?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의 서늘한 기세에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민 부회장이 나타나 내 어깨에 친근하게 손을 올렸다. 트룩 이사, 왜 혼자 여기 계십니까? 파트너들이 이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민 부회장은 캉의 가족들을 향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트룩 이사는 람 회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하신 우리 그룹의 핵심 임원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이군요. 민 부회장의 한마디는 핵폭탄급 충격이었다. 응아 여사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고 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민 부회장이 나를 위해 나선 게 아니라 자신의 파티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힘을 과시한 것임을 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고마웠다. 그들이 넋이 나간 틈을 타나는 발코니 쪽으로 몸을 피했다. 가슴이 거세게 뛰었다. 숨을 고르려는데 구석진 곳에서 캉이 낯선 남자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십시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계집애가 돌아왔어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조심해. 애초에 자네가 걔한테 접근한 목적을 잊지 말게. 비밀은 지켜져야 해. 짧은 통화였지만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목적, 계획, 나의 결혼, 캉과 미의 배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누군가가 처음부터 나를 조종하기 위해 짜놓은 거대한 덫이었던 건가? 끔찍한 의심이 싹 텄다. 내 결혼 생활 자체가 음모의 일부였다면 배후는 누구인가? 혹시 민 부회장? 모든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었다.
나는 적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다. 시작점은 나의 과거, 그리고 어머니다. 다음 날, 나는 카잉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사회 사건 이후 최소한의 공적인 신뢰는 형성되어 있었다. 과거 인사 기록을 보고 싶어요. 20년 전 자료들입니다. 무엇을 찾으려는 거죠? 카잉이 날카롭게 물었다.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근무하셨거든요. 카잉은 잠시 고민하더니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보관 기록 일체를 내 방으로 가져와요. 지금 당장. 잠시 후 먼지 쌓인 상자들이 도착했다. 나는 묵은 종이 냄새를 맡으며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응우엔 티.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파일을 열었다. 입사 기록,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산재 사고 보고서. 내용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실했다. 야간 근무 중 원단 창고 내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망. 사고 날짜는 정확히 20년 전, 상세 조사 보고서도 원인 규명도 없었다. 모든 게 급하게 덮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단순 사고라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데 노트북으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 없음.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난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부산, 항으로 가서 칼자국 흉을 찾으세요. 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별표 부산, 별표의 칼자국 흉. 위험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것은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즉시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록 집사에게는 고향에 다녀오겠다며 휴가를 냈다. 록 집사는 내어준 차를 타고 나는 서울을 벗어나 한국 제2의 도시이자 거친 항구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 나는 미지의 적과 마주하기 위해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별표 부산, 별표로 가는 내내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칼자국 흉이라는 남자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혹시 이 모든 게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별표 부산, 별표는 따가운 햇살과 찝찝한 바다 냄새로 나를 맞이했다. 한국 최대의 항구 도시는 거대하고 시끄럽고 복잡했다. 뱃고동 소리, 크레인이 삐걱거리는 굉음, 거친 사투리로 고함을 지르는 인부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매캐한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다의 짠 내음이 섞여 공기는 끈적거렸다. 이 넓고 붐비는 곳에서 별명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다. 나는 부두 노동자들이 모이는 허름한 별표 포장마차 별표들을 돌며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나를 경계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이런 거친 곳에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끈질긴 설득과 약간의 팁 덕분에 드디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칼자국 흉은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한때 잘 나가는 건달이었지만 은퇴하고 지금은 작은 하역 작업을 관리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뒷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다. 나는 그곳을 찾아갔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였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긴 곰방대를 피우고 있는 60대 노인이 있었다. 건장한 체격이지만
세월의 풍파가 느껴지는 얼굴, 그리고 왼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긴 흉터. 바로 그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흥 어르신 맞으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요? 무슨 볼일이요? 저는 트룩입니다. 어르신께서 제 어머니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섬유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응우연 T란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태산그룹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경계했다. 사람 잘못 봤소. 난 란이라는 여자도 모르고 태산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가시오. 어르신, 두려우신 건 알지만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호소했다. 훅 노인은 한참 동안 나를 응시했다. 내 눈 속의 절박함과 슬픔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듯 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누가 듣기라도 할까 봐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나에게 창고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래. 자네 어머니를 알지? 란 씨는 정말 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당시 나는 공장의 창고 반장이었소. 말이 반장이지. 람 회장님이 직접 나를 심어놓고 공장의 이상 징후를 감시하게 했지. 자네 어머니는 회계팀이었고 당시 공장 부사장이었던 민놈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자재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어머니는 민을 고발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그럼 정말 민 부회장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그 화재는? 내가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사고가 아니야? 훅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인멸을 위한 고의적인 방화였어. 란 씨가 가지고 있던 장부와 증거들을 몽땅 태워버리기 위해서 민놈이 저지른 짓이지. 놈이 부하들과 작당하는 걸 내가 우연히 엿들었어. 하지만 난 그때 힘없는 일개 직원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 후 나도 놈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트룩 양, 이제 당신도 놈의 타깃이 되었소. 미는 교활하고 잔인한 늙은 여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게야. 정말 조심해야 하오. 훅 노인은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자네 어머니가 사고 당하기 전 무슨 일이 생기면 딸에게 전해달라고 맡긴 거요. 20년 동안 간직해왔지? 어디에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 쥐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 그리고 하나 더. 훅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그 별표 카잉 별표이란 여자도 조심하시오. 람 회장의 수제자라지만 원래 민 놈이 키워준 애요. 진짜 속내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믿지 마시오. 카잉마저. 그 차가운 여자도 민 부회장의 사람일 수 있다니. 혼란스러웠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다. 어서 피하시오. 훅 노인이 황급히 나를 뒷문으로 떠밀었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등 뒤에서 훅 노인의 비명과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항구의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나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또 희생되었다. 나는 손에 쥔 열쇠를 꽉 움켜쥐었다. 맹세코 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놈들의 가면을 벗기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날 밤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왔다. 마음은 무겁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민 부회장의 권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훅노인이 준 열쇠를 꺼냈다. 녹슨 구리 열쇠에는 일련 번호와 사라진 옛 은행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개인 대여 금고 열쇠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당 은행을 찾아갔다. 다행히 합병된 은행의 지점에 옛 금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복잡한 신원 확인 절차 끝에 지하 금고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은행 직원과 나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자 20년의 침묵을 깨고 금속 상자가 열렸다. 돈이나 보석은 없었다. 낡은 갈색 가죽 수첩과 어릴 적 내 사진 몇 장뿐이었다. 수첩을 펴자 낯익은 글씨체가 보였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나는 수첩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은행을 나와 조용한 카페에서 수첩을 펼쳤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라 꼼꼼한 회계 장부였다. 어머니는 자신만의 암호와 기호로 의심스러운 거래, 가짜 영수증,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을 기록해 두었다. X월 X일, 원단 입고량이 송장 절반에 불과함.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 민 부회장이 공급업체와 따로 만나는 것을 목격함. X월 X일, 기계 보수비로 거액이 지출되었으나 점검 기록 없음. 자금은 민 부회장의 처제가 운영하는 건설사로 흘러 들어감.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는 이 거대한 비리를 혼자서 파헤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글씨는 급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눈치챈 것 같다. 서둘러야 해. 결정적인 증거들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젠가 우리 딸 트룩이 이걸 찾아내 바로잡아 주길. 글은 거기서 끝이었다. 그날이 바로 사고 당일이었다. 나는 분노로 손을 떨며 수첩을 덮었다. 어머니는 진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살인자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서서 웃고 있다. 그때 록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가씨, 지금 당장 저택으로 오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람 회장님마저? 나의 유일한 방패막이 사라진다면 나는 늑대 굴에 홀로 남게 된다. 나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타고 저택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집안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다. 록 집사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회장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했다. 방 안에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람 회장이 누워 있었다. 민 부회장과 카잉은 이미 와 있었다. 민 부회장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탐욕이 번들거렸고 카잉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트루. 이리 오거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촛불 같았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회장님, 일어나셔야죠.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람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록 집사에게 눈짓했다. 록 집사가 붉은 비단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옥새가 들어 있었다. 이건 그룹의 모든 법적 권한을 상징하는 직인이다. 오늘부로 이것을 너에게 맡기마. 회장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 평생의 피와 땀, 그리고 내 어머니의 억울함을 부탁한다. 민 부회장이 그 도장을 보자마자 눈을 번뜩였지만 이내 감췄다. 그는 짐짓 슬픈 척하며 다가왔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트룩 이사를 잘 보필하겠습니다. 하지만 람 회장은 민 부회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서재 컴퓨터에 영상을 남겨두었다. 암호는 내 어머니 생일이다. 반드시 혼자 보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담겨 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호흡이 가라앉았다.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며 심전도 모니터가 긴 직선을 그렸다. 람 회장님이 떠나셨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의료진이 수습하는 동안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다. 회장님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화면 속의 회장님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 트룩,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민 부회장은 늑대다. 내 어머니를 죽인 것도 그놈 짓이야. 증거가 없어 잡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도장을 맡긴 건 희망을 맡긴 것이다. 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뺏으려 들 거야. 내 최측근 중에도 놈의 첩자가 있을지 모른다. 카잉조차도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지만 놈과 얽혀 있어 100% 확신할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하고 믿을 사람을 찾아라. 마지막 단서는 범죄가 시작된 곳, 그 폐쇄된 섬유 공장 문서 보관실에 있다. 내 어머니가 진짜 증거를 그곳에 숨겨두었어. 부디 강해져라. 트룩, 너라면 할 수 있다. 영상이 끝났다. 회장님의 경고가 훅 노인의 말과 겹쳐졌다. 카잉조차 믿을 수 없다니. 하지만 절망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나는 폐쇄된 공장으로 가야 한다. 장례식은 엄수되었다. 장례 기간 내내 민 부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처럼 연기했다. 장례식 이후 민 부회장은 유가족을 대신해 모든 절차를 주관하며 자신이 가장 적법한 후계자임을 주주들과 파트너들에게 과시하려 애썼다. 나는 조용히 상주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마음속은 한시도 람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임무를 잊은 적이 없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자마자 나는 움직였다. 목적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 그 낡은 섬유 공장이었다. 화재 이후 일부만 가동되고 대부분은 방치된 그곳. 나는 그룹 계열사 시차를 핑계로 차를 돌렸다. 경기도 외곽의 공단 지역에 위치한 구공장은 음산하고 황량했다. 얼룩진 벽돌벽, 깨진 창문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나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낡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룹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도면에 따르면 문서 보관실은 사실상 폐쇄된 행정동 건물 맨 끝에 있었다. 드디어 육중한 나무 문을 찾았다. 문에는 20년 전 경찰이 붙여놓은 노란색 봉인 딱지가 빛바랜 채 붙어 있었다. 자물쇠는 붉게 녹슬어 있었다. 나는 머리핀을 빼어들었다. 옛날에 배웠던 작은 손기술이 지금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한참을 씨름한 끝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곰팡이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다.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수십 개의 철제 캐비닛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수색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 없어 하나하나 뒤지는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서류는 습기와 세월에 부식되어 종이는 사갔고 글씨는 번져 있었다. 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끈기 있게 서류철을 넘겼다. 거의 2시간쯤 지났을까? 절망감이 밀려올 때쯤 방구석에 있는 캐비닛 하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캐비닛 바닥 판이 억지로 뜯겨 나갔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었다. 나는 있는 힘껏 바닥 철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고 비닐로 겹겹이 쌓인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겼다. 맞다. 이거였다. 은행 입출금 내역 원본, 가짜 세금 계산서 원본, 그리고 민 부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들. 그가 회사 돈을 횡령해 유령 회사로 빼돌렸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들이었다. 나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었다. 기쁨과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나왔다. 드디어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민 부회장을 무너뜨리고 어머니의 원한을 갚을 수 있다. 감정에 젖어있던 그 순간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등지고 누군가 서 있었다. 별표 별표 카잉 별표 별표이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왜 그녀가 여기에 있지? 나를 미행한 건가? 람 회장님과 훅 노인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경종을 울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카잉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들고 있는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그건 내가 할 질문 같은데? 당신이야말로 여긴 왜 왔지? 당신 손에 쥐고 있는 그걸 찾으러 왔죠. 카잉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무겁게 문을 닫아버렸다. 쿵 하는 소리가 나의 퇴로를 차단했다. 이리 내놔요, 트룩. 왜 내가 당신에게 줘야 하지? 가져가서 민 부회장한테 바치려고? 나는 으르렁거렸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난 다 알고 있어? 당신도 그 사람 끈앞풀이잖아. 카잉은 즉답하지 않았다.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내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도망칠 곳 없는 밀실, 낡은 철제 캐비닛들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비밀을 쥔 여자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여자.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는 서류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울 태세를 갖췄다. 카잉에 대한 모든 경고들이 그녀가 민 부회장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민 부회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카잉이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도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편이었다면 그 서류는 벌써 당신 손을 떠났을 겁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람 회장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는 분이셨어요. 카잉의 목소리에서 날선 기운이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회장님은 민 부회장이 후계자인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걸 알고 계셨죠. 당신 혼자서는 그 늙은 여우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움직일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시험할 사람.
카인이 한 발짝 다가왔다. 공격할 기색은 없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 의심, 그 모든 게 회장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압력을 견뎌낼 배짱과 지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죠.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인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게 다 테스트였다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믿지 않아. 카잉은 한숨을 쉬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금장 만년필 하나를 꺼냈다. 람 회장님이 즐겨 쓰시던 그 펜이었다. 그녀가 펜 끝을 돌리자 작은 틈이 열리며 숨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친필 편지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찾아내고 이 증거들을 확보했을 때만 보여주라고 하셨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를 펴보았다. 람 회장님의 힘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카잉,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트룩이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 아이는 자질을 증명했다. 이제 너의 임무는 시험이 아니라 보호와 협력이다. 내가 모은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넘겨라. 너희 둘만이 태산을 지킬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서로를 믿어라.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또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람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해 두셨던 것이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래야 적이 방심하니까요? 카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민 부회장은 저와 당신이 앙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건 제가 당신을 의심하고 괴롭히는 척하는 동안 놈은 경계를 풀었고 저는 그 틈에 놈의 최근 비리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카잉은 가방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여기엔 지난 1년간 민 부회장이 저지른 유령 프로젝트, 자금 세탁, 뇌물 수수 내역이 들어있어요. 제가 피 말리게 모은 것들이죠. 당신 어머니의 증거가 뿌리라면 제 증거는 놈이 키운 가지들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그 썩은 거목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카잉을 바라보았다. 내가 가장 경계했던 여자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같은 적, 같은 목표를 가진 연합군이었다. 고마워요, 카잉 사장님. 그리고 의심해서 미안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카잉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도 감사도 필요 없어요. 이건 회장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임무니까요. 이제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는 황량한 공장을 빠져나왔다. 각자의 가슴 속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정의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돌아온 후 나와 카잉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탐색전은 끝났다. 우리는 본사 카잉의 집무실을 작전 본부로 삼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민 부회장은 서로 으르렁대던 두 여자가 자신의 코 밑에서 손을 잡았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한쪽엔 어머니의 20년 전 장부, 다른 한쪽엔 카잉의 최신 데이터가 담긴 USB. 두 개의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탐욕스러운 괴물이 오랫동안 회사를 갉아먹어온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수법이 똑같네요. 내가 데이터를 훑어보며 말했다. 여전히 페이퍼 컴퍼니, 가짜 계약,
존재하지 않는 공급업체. 규모만 커졌을 뿐 방식은 더 교묘해졌어요. 맞아요. 카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룹 안팎에 거대한 거미줄을 쳤어요. 요직마다 자기 사람을 심어뒀죠.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손을 못 쓰신 거예요. 자칫하면 놈이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를 테니까요. 우리는 민 부회장의 인맥 지도를 분석했다. 그러다 별표 스파이 별표라는 폴더를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황뚜언 캉. 내 전남편이었다. 카인의 자료에 따르면 캉은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민 부회장의 위장 계열사로부터 매달 거액의 활동비를 받고 있었다. 이게 말도 안 돼. 가슴에 바위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다. 카인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미안해요, 트룩.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당신의 전남편, 당신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게 민 부회장의 각본이었어요. 카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민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람 회장과 내 어머니의 인연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회장님이 나를 찾아내 후계자로 삼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선수를 쳤다. 평범한 회계사였던 나를 찾아내고 캉을 투입해 완벽한 로맨스 소설을 썼다. 목적은 나를 통제하는 것. 내가 평범한 주부로 남는다면 내버려 두겠지만 만약 회장님이 나를 찾는다면 캉과 그 가족을 이용해 나를 조종하고 인질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캉과 미의 배신, 시어머니의 학대. 그것조차 민 부회장의 시나리오였어요.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놈은 몰랐던 거예요. 그 절망이 당신을 강원도의 그 산사로 이끌었고 거기서 회장님은 만나게 될 줄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이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5년간 지켜온 사랑, 가정, 행복, 그 모든 게 잘 짜인 사기극이었다니. 나는 배신당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유린당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맹렬한 분노였다. 알겠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내 모든 걸 앗아갔어요. 이제 내가 되찾을 차례예요.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목까지 전부 다. 분노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나와 카잉은 지체 없이 반격 계획을 세웠다.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라 놈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말려 죽이는 작전. 먼저 놈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해요. 내가 첫 회의 때 지적했던 울산, 걸선, 산업단지 프로젝트 리스트를 가리켰다. 이게 놈의 가장 큰 불법 자금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걸 차단하면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아요. 카인이 동의했다. 당신에겐 옥새가 있어요. 전권을 행사하세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선제 타격을 날리는 겁니다. 강력한 동맹, 치밀한 계획.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옥새가 부여한 권한으로 비서실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회의 시작 불과 2시간 전 통보. 민 부회장 파벌이 대책을 세우거나 말을 맞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카인이 내 곁을 지켰다. 내 얼굴에는 첫날의 주눅든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냉철한 결의만이 감돌았다. 나는 붉은 비단 상자에 담긴 옥새를 테이블 중앙에 민 부회장의 눈앞에 보란 듯이 내려놓았다. 절대 권력의 무언의 선언이었다. 민 부회장의 눈이 불쾌함과 의구심으로 번뜩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감을 잡지 못한 눈치였다.
여러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회의실을 장악했다. 제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우리 그룹의 생존과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람 회장님의 타계 이후 우리는 고인의 유지대로 그룹을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그동안 그룹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특히 울산, 월선 및 남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건들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출보고서와 공사 진행 상황에서 심각한 비정상적 징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그룹의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카인과 준비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부풀려진 공사비, 실체 없는 유령 하청 업체들. 민 부회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모든 화살표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그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저는 람 회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권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울산, 월선, 산업단지를 포함한 관련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중단 및 자금 동결을 명합니다. 이에 저와 카잉 사장이 직접 감독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 및 자금 흐름을 전면 재조사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옥새를 꺼내 미리 준비된 결제, 서류 위에 강하게 내리찍었다. 쿡. 단단하고 명쾌한 도장 소리가 죽은 듯 조용한 회의실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태산그룹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의 시작이었다. 민부 회장은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측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봐요. 당신에게 그럴 권한은 없어. 민 부회장의 신복인 재무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발했다. 이건 이사회의 동의도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야.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제겐 회장님의 직인, 옥새이 있습니다. 그건 곧 전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건 주주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은 출처도 불분명한 프로젝트의 별표 수천억 원 별표에 돈이 증발하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나의 논리는 중립적인 이사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언정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건 더더욱 원치 않았다. 카잉이 즉시 지원 사격에 나섰다. CEO로서 트룩 이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운영 리스크가 명백한 상황에서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면 감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민 부회장은 자신이 외통수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반대한다면 제 발절인 도둑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허허, 트룩 이사가 걱정이 많군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요. 감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회의는 나와 카잉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민 부회장의 불법 자금줄은 단숨에 동결되었다. 벼랑 끝에 몰린 맹수, 그것이 지금 그의 처지였다. 회의실을 나설 때 민 부회장의 눈에서 살기 어린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직감했다.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며칠 후 그룹 내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나와 카잉이 이끄는 감사팀은 밤낮 없이 서류를 뒤지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민 부회장 파벌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다. 그의 수족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반면 민 부회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카잉은 알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해요.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던 카잉이 말했다. 저 늙은 여우가 저렇게 조용히 있다는 건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예요. 카잉의 말은 예언이 되었다. 그날 밤, 퇴근한 카잉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카잉이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사람을 시켜 그녀의 집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부터 귀가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 내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황마이트룩, 내 소중한 친구를 찾고 있나? 음성 변조된 기계적인 목소리. 등골이 서늘해졌다. 당신 누구야? 카잉은 어디 있어? 내 손에 잘 있지. 놈이 섬뜩하게 웃었다. 하지만 계속 안전할지는 내 행동에 달렸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물었다. 똑똑하군. 두 가지다. 첫째, 태산의 옥새. 둘째, 내가 상속권을 전면 포기한다는 각서. 이 두 가지를 들고 지금 당장 경기도 외곽의 구방직 공장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친구의 시체를 받게 될 거다. 알겠나? 구방직 공장.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 배후는 물어볼 것도 없이 민 부회장이었다. 그는 나의 가장 약한 고리, 카잉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인질로 삼은 것이다. 좋아. 그녀의 안전만 보장해.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또. 전화가 끊겼다. 나는 사무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공포, 분노, 걱정이 뒤엉켜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 부회장은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한 방에 모든 걸 뒤집으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 때문에 카잉을 잃을 수는 없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다잡았다. 무모하게 갈 순 없었다. 옥새와 백지를 바라보며 위험한 도박을 구상했다. 이 대결이 나와 카잉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룹의 미래와 어머니의 정의까지 결정지을 것이다. 경찰은 믿을 수 없다. 민 부회장은 이미 그쪽에도 손을 써놨을 게 분명하다. 나는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유선 전화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람.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번은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다.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지만 흔적을 남길 순 있다. 나는 업무용 이메일로 예전 그 난수 이메일 주소에 메일을 보냈다. 제목, 마지막 거래 내용, 15시. 낡은 공장에서 연꽃이 시들다. 연꽃은 나, 시든다는 건 위험, 낡은 공장은 장소. 15시는 내가 도착할 시간. 그가 이 암호를 해독할 만큼 똑똑하길 빌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다음은 준비물이다. 나는 진짜 옥새와 똑같이 생긴 비단 상자에 비슷한 모양의 문진을 넣었다. 진짜 옥새는 핸드백의 비밀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상속 포기 각서도 작성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카인이 호신용으로 줬던 펜 모양의 녹음기를 켜서 재킷기 속에 숨겼다. 준비는 끝났다. 나는 차를 몰고 운명의 장소, 경기도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오후의 쇠약한 햇살 아래 폐공장은 죽음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위험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지시에 따라 염색 공장동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멈출 뻔했다. 공장 중앙 철제 의자에 카인이 묶여 있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엔 멍 자국이 선명했다. 그 주위를 험상궂은 산의 넷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 뒤로 승리감에 도취된 민 부회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너무나 익숙한 또 하나의 인형. 캉, 내 전남편. 어서 와, 트룩. 시간 맞춰 왔군. 민 부회장이 비꼬며 손뼉을 쳤다. 거봐, 우정이란 참 훌륭한 약점이라니까. 그녀를 풀어줘. 나는 핸드백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다. 물론이지. 물건부터 내놓으면? 민 부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도장과 각서는? 나는 가짜 상자와 서류를 드럼통 위에 올려놓았다. 물건은 여기 있어? 사람부터 풀어. 민 부회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부하에게 턱짓했다. 부하가 상자를 열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 부회장은 각서를 집어들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서명이 없잖아. 카인이 안전한 걸 확인하면 그때 할 거야. 내가 버텼다. 나의 저항에 민 부회장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뒤로 젖혔다. 내가 지금 나랑 협상할 처지 같아. 내 어미도 여기서 날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지? 하지만 난 기회를 주지 않았어. 감히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다 죽어야 하거든. 민 부회장의 잔혹한 자백.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귀 속의 녹음기에는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당신은? 악마야. 내가 이를 갈며 말했다. 칭찬 고맙군예. 그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 딸년도 어미랑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야. 도장을 얻고 나면 2년 다 저승으로 보내주지. 나는 캉을 노려보았다. 그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캉, 보고만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 해. 당신도 공범이 될 거야? 캉이 움찔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죄책감 때문에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 사람은 선택권이 없었어. 선택권, 민 부회장이 박장대소했다. 이놈은 그냥 내 장기판의 졸개일 뿐이야. 무능하고 돈만 밝히는 속물이지. 내가 돈 좀 쥐어주고 흉내 좀 내게 해줬더니 제 조강지처도 팔아먹더군. 불쌍한 놈. 민 부회장의 조롱은 캉의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캉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민 부회장이 승리에 도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 공장 천장 구조물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매처럼 낙하했다. 퍽, 퍽. 순식간에 민 부회장 근처의 덩치 둘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큰 키에 날렵한 움직임. 파티장에서 스쳐갔던 미스터리한 남자. 별표 퐁 별표이었다. 넌 뭐야? 민 부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퐁은 대꾸도 없이 카잉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었다. 남은 부하들과 캉이 퐁에게 달려들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혼란을 틈타나는 카잉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헉. 난 괜찮아요. 카잉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형세가 불리해지자 민 부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총구를 나에게 겨눴다. 다 멈춰. 안 그러면 2년 머통을 날려버리겠어.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탕.
그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민 부회장의 몸이 굳었다. 손에서 총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총을 들고 있는 건 캉이었다. 질식할 듯한 정적. 민 부회장은 피가 배어나오는 어깨를 감싸주며 비틀거렸다. 그의 눈은 배신감과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다.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을 해치게 둘 순 없어. 캉의 반란은 민 부회장의 리성을 끊어버린 마지막 한 방이었다.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민 부회장이 미친 듯이 캉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잭나이프를 집어들고 캉이 아닌 가장 가까이 있던 카잉을 낚아채 목에 칼을 들이댔다. 다 같이 죽고 싶다 이거지? 좋아, 소원대로 해주마.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윙 윙. 공장 정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무기 버려. 도간에 든 쥐가 된 민 부회장은 카잉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물러섰다. 칼끝이 카잉의 목을 파고들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일촉즉발의 상황. 민 부회장의 부하들 틈에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튀어나왔다.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사진으로 본 적 있는 얼굴, 민 부회장의 외동딸 별표린 별표이었다. 아빠. 내가 지켜줄게. 린이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향해 총을 난사하려 했다. 린. 안 돼, 민 부회장이 절규했다. 하지만 늦었다. 위협을 감지한 경찰 특공대가 즉각 대응 사격을 했다. 탕. 건조한 총성 한 발 린이 가슴을 움켜쥐며 털썩 쓰러졌다. 린. 안 돼. 민 부회장의 찢어지는 비명이 공장을 울렸다. 그는 카잉을 내팽개치고 딸에게 기어갔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이 그를 덮쳤다. 민 부회장과 일당들은 전원 체포되었다. 나와 카잉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퐁은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캉은 총을 버리고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찼다. 그는 끌려가면서 나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와 카인이 부축을 받으며 공장을 나올 때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응아 여사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하나뿐인 아들의 모습이었다. 캉.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가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한때 그토록 오만하고 기세등등했던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 통쾌하기보다는 인과응보의 씁쓸함만이 느껴졌다. 그날 밤 태산그룹 내 민 부회장의 파벌은 일망타진되었다. 내 녹음기에 담긴 자백과 우리가 모은 증거들 앞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20년간 공고히 쌓아올린 악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지각했지만 결국 도착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승리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았다. 람 회장님의 집무실에 앉아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았고 회사를 지켰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이 모든 힘을 주신 분은 이제 안 계신다. 든든한 버팀목이자 할아버지 같았던 분을 잃은 슬픔이 뒤늦게 밀려왔다.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 카인이 들어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로서 이제는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의 장례를 다시 제대로 모셔야죠. 카인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가시는 길 편안하시게 해드려야죠. 며칠 뒤 람 회장님의 연결식이 엄수되었다. 은둔하셨지만 람 회장님의 위상은 실로 거대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나와 카잉은 흰색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다. 영정사진 속 회장님의 온화한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도록 아팠다.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회장님의 평생의 피와 땀을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수많은 조문객 사이에서 나는 한 중년 여성을 발견했다. 한때 우아함을 뽐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퀭한 얼굴로 구석에 서 있는 여자. 록 집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한 여사입니다. 민 부회장의 아내지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한 여사가 나를 찾아왔다. 부회장 사모님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트룩 이사님, 제발 부탁드려요. 그녀가 충혈된 눈으로 내 손을 잡았다. 제 남편이 끔찍한 죄를 지은 건 알아요. 벌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제 딸 리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제발 경찰에 선처를 부탁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내놓을게요. 제발. 눈앞에서 오열하는 여자를 보며 나는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비통함을 느꼈다.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화마 속에 쓰러져간 내 어머니,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훅 노인, 납치되어 고통받은 카잉,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숨결이 겹쳐 보였다. 사모님.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놓았다. 법이 공정하게 심판할 겁니다. 죄 지은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뒤로 하고 돌아섰다. 통쾌함 따윈 없었다. 그저 씁쓸한 슬픔만이 맴돌았다. 원한은 사라져도 상처는 흉터로 남는 법이니까. 이제 중요한 건 민 부회장이 남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그룹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오래된 카페에서 봅시다. 별표 퐁 별표이었다. 물어볼 게 많았다. 그는 누구이며 왜 나를 도왔는지. 나는 약속 장소인 골목길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퐁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검소하고 과묵한 모습이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카잉은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퐁은 말없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제 일을 끝마친 것뿐이죠. 당신의 일이라뇨. 내 물음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슬픔과 증오가 보였다. 제 아버지는 람 회장님과 가까운 사업 파트너이자 태산의 소액주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분이셨죠.
그리고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바로 민 부회장을요. 퐁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민 부회장은 교묘한 수법으로 퐁의 아버지를 속여 불리한 계약을 맺게 했고 결국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가로챘다. 화병을 얻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퐁을 남겨두고 떠났다. 한순간에 고아가 된 소년 퐁,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맹세했다. 반드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민 부회장의 가면을 벗기겠노라고. 저는 청춘을 바쳐 그놈을 감시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계열사 말단 직원으로 위장 취업까지 했죠. 그는 나에게 보낸 이메일, 훅 노인에 대한 정보 제공 모두가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했다. 당신의 손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명분이는 당신이 전쟁을 시작해 주길 바랐죠. 공장에서 당신들을 미행한 것도 납치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보다 먼저 움직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우리는 서로 몰랐지만 같은 적을 둔 운명적인 동맹이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어머니를 찾으러 갈 겁니다. 증오 없는 새 삶을 시작해야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건승하십시오, 회장님. 태산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고독하지만 홀가분해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나는 혼자 남아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세상엔 기적처럼 나타나 가장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고 임무가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수호천사들이 있는 법이다. 몇 주 후,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뒤 람 회장님의 전담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엄숙했다. 변호사는 회장님의 유지를 또렷하게 낭독했다. 내 개인 재산 대부분은 자선단체와 병원, 학교에 기부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보유한 태산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은인, 고고, 응우옌 티란 여사의 딸 황마이 트룩에게 양도한다. 나는 트룩양의 능력과 지혜, 인품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녀가 태산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회장님의 믿음이 너무나도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 놓인 옥새를 바라보며 나는 내 어깨에 지워진 책임을 실감했다. 이로써 나는 황마이트룩은 태산그룹의 명실상부한 회장이 되었다. 취임 첫날, 나는 회장님의 집무실에 앉았다. 이제는 나의 집무실이 된 곳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과 목숨과 맞바꾼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겨준 정직이라는 유산이었다. 악과 타협하지 말고 올곧게 나아가라는 영원한 지침. 나는 옥새를 쥐었다. 옥의 서늘한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거대한 배의 키를 잡았다. 앞으로 험난한 파도가 몰아칠 것이다. 민 부회장이 남긴 찌꺼기를 치우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엔 카인이 있고 충성스러운 임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회장님의 유지가 나침반이 되어줄 테니까. 1년 후. 눈부신 아침 햇살이 회장 집무실 창가에 놓인 연꽃 화분을 비췄다. 나는 아래로 흐르는 도심의 활기찬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지난 1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부회장이 된 카잉의 헌신적인 보좌 덕분에 태산그룹은 환골탈태했다.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투명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다. 유령 프로젝트들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진짜 투자로 바뀌었다. 매출과 이익은 오히려 늘었고 기업 평판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카잉이 들어와 따뜻한 연꽃차를 내밀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주주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내가 미소 지었다. 다들 고생한 덕분이에요. 특히 카잉 부회장, 당신 덕분이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신뢰와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다. 낯선 타인에서 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영혼의 파트너가 되었다. 가끔 옛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 부회장 일당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캉은 진심 어린 반성과 수사협조를 참작받아 형량이 감경되었다고 한다. 감옥에서 성실하게 지내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다. 응아 여사는 충격으로 늙어버린 채 집을 팔고 시골로 낙향해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민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취를 감췄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지 세상의 이치는 냉정하고도 공평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진흙 속에서도 고결하게 피어난 하얀 연꽃을 어루만졌다.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있는 연꽃점을 쓰다듬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짓밟히던 여자는 이제 없다. 나는 내 안의 힘을 찾았고 스스로 일어섰다. 나는 람 회장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었다. 오랜 시간을 견뎌낸 한 송이 연꽃이 마침내 가장 화려하게 만개했다. 그것은 태산그룹의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여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